로투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에 첫 거래일이었는데 오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산타랠리를 기대했던 분들, 일종 시장에서 일부 기대했던 분들은 좀 실망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나스닥이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3월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IT 해고자 79%가 3개월 내에 재취업한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미 국채금리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3.85%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이 좀 컸습니다. 테슬라 같은 요인도 좀 있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마존이고요. 오늘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생방송 참여해주신 메인맵님, 서장원님, CJ님, 신영기님, 남점욱님, 이종욱님, 설송님,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희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스닥이 한 1.38% 빠졌고요. S&P 500 또 한 0.4% 내렸습니다. 반면 다우지수는 조금 올랐어요. 0.1% 상승했거든요. 나스닥 보면 오늘 중간에 조금 약간의 상승 시도도 있긴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좀 빠졌고요. S&P 500을 보시면 조금 더 잘 드러나거든요. 애플 오늘 1.39% 빠졌고, 구글, 아마존 2.5% 내렸죠. 테슬라가 한 11% 빠졌습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에서 그 상하이 공장에서 이제 그 설 연휴 전후로 좀 길게 생산 중단을 한다,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직격탄을 좀 맞았습니다. 오늘 좀 많이 내렸고요. 오늘 이제 그 국채금리가 좀 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유럽 쪽에 좀 국채금리가 오른 부분이 있고, 그게 좀 주된 원인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이제 중국의 좀 경제활동 재개가 되면 전반적으로 유가도 오르고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높을 수도 있고, 연준이 긴축 정책을 좀 더 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이 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있었다는 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사실 연말이다 보니까 큰 지표나 내용은 많이 없어요. 대신 그래서 오늘은 노동지표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기사도 하나 나왔어요. 자, 이제 이 기사입니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건데요. 제목이 이렇게 써있죠. 해고당한 그러니까 이제 IT 분야 노동자들이 재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구인이 많기 때문에 IT 분야에서 해고가 많이 일어나도 다른 분야가 취업할 수도 있고, IT 분야 자체에도 일자리가 많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요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문을 이제 집 리크루터라는 곳에서 설문을 해봤더니 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기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 수치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설문이긴 합니다만 그게 좀 자세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550명 정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개월 이내에 좀 이렇게 새로 이제 어쨌든 계약이 만료됐건 아니면은 좀 레이오프, 좀 정리해고 당했건, 그런 사람들 중에 2,550명을 설문했더니 79%가 3개월 이내에 새 직장을 구했다. 구직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 경우도 37%, 40% 정도에 달한다. 이게 말이 3개월 이내지 사실상 거의 바로 구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좀 해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조금 좀 쉬었다가 아무래도 재충전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면 거의 바로 구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IT 쪽 취업이 중요한 거는 결국 그런 것 때문이죠.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봤었잖아요. 아마존 1만 명 해고, 그다음에 트위터,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각종 이제 IT 기업들이 요새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업황이 안 좋아서 해고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봤었는데 고용 지표는 그대로였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다들 고민을 많이 했었죠. 이제 다들 감은 갖고 있었죠. 바로 취업이 되는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요 방금 전에 그 설문조사를 보면
그 수준이 상당하다는 게 드러나죠. 79%가 거의 80%가 3개월 내 바로 일을 구한다. 이거 농담 삼아 이런 얘기도 누가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IT 쪽에 근무하다가 오늘 정리해고를 당하면 다음 날 바로 메일이 하나 온다고 합니다. 너 회사 그만두지 않았니? 그러면서 우리 쪽에 관심 있느냐 이런 식으로 메일이 바로 올 정도로 그럴 정도로 바로 취업이 된다. 뭐 이건 약간 뭐 농반진만 그런 사례이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IT 해고 소식이 실제 파급력이 제한적이다, 한계가 크다,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같은 IT 업종에 재취업한 경우가 74%에 달한다. 26%는 뭐 소매 금융, 그다음에 어리 분야 그쪽에서도 뭐 어차피 전산 같은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갔겠지만 어쨌든 같은 IT 업종에 재취업한 경우가 74%에 달한다. 이건 IT 자체 내부에도 일자리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고용이 둔화될 그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고용이 크게 둔화할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개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개인 차원에서는 바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시경제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연준 입장에서는 좀 골치가 아프겠죠. 왜냐? 노동시장 둔화를 통해서 지금 임금 상승률을 낮춰야 되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고 결과적으로 거꾸로 다시 말씀드리면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으려면 이게 지금 상품에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넘어왔기 때문에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중심인 고용 둔화 그리고 임금 상승률 억제 이걸 해야 된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러려면 노동시장이 빨리 둔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둔화하려면 시장이 걸리겠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왜냐하면 IT 업종에서 막 이렇게 해고화 많이 해서 내심 기대했는데 다른 IT 업종에서 바로 또 납치해서 바로 채용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이 둔화할 기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 요 표가 하나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걸로 보셔도 되긴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에서 그 전망치 내년 이제 경제 전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일부는 뭐 한국에서 출입한 기자들이 좀 쓰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쓴 거 중에 중요한 표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나중에 요거 제가 설명 끝나는 대로 링크를 바로 여기 채팅창에 올려놓을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요. 이게 한국의 뉴욕 사무소에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애틀랜타 페드 근데 거기 캘큘레이터 맞죠? 예, 거기서 이제 그걸 통해서 해본 건데 11월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62.1%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연준이 목표하는 근원 PCE 전망치가 목표치 네, 죄송합니다. 내년에 그 연준이 목표로 하는 실업률이 4.6%잖아요. 4.6%.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11월 기준으로 62.1%예요. 이건 뭐 좀 변할 수 있어서 그거에 따른 이제 숫자를 다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연준이 원하는 4.6% 실업률을 가려면 내년 1년 동안 매달 평균 마이너스 34,000개 일자리가 줄어야 된다는 게 이 표가 보여주는 겁니다. 33,000개가 줄어야 돼요. 내년부터 매달 34,000개씩 줄어야 내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말에 가면 실업률이 4.6%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34,000개. 이게 1,000개니까 1,000만 34,000개죠. 7,600개씩 줄어들면 실업률이 4.4%밖에 안 된대요. 거꾸로 2만 개 가까이 늘어나면 4.2%. 45,000개가 늘어나면 실업률이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지금 11월에 non-farm payroll 그 고용 보고상 일자리가 한 26만 개 정도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4.6%가 지금 내년에 원하는 거니까 4.6% 가려면 내년에 일단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로 갈 기미가 보이나요? 제가 봤을 때는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45,000개씩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 20만 개대인데 20만 대인데 45,000개씩만 늘어도 4%밖에 안 되거든요. 이 4.6%라는 숫자는 연준이 내년에 근원 PC 목표치를 3.5%로 잡았거든요. 3.5%를 가기 위해 필요한 게 4.6%라는 내부 계산인 겁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 지금 그 12월 FOMC 그 경제 전망이 나온 대로라면 내년 실업률이 4.6%여야 되고, 그리고 근원 PC 전망치
그게 이제 3.5%로 가기 위한 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4.6%를 가려면 내년에 매달 34,000개씩 줄어야 된다. 근데 지금 보시죠. 지금 20만 개인데 그게 뭐 지금 확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얘기는 결국 실업률이 많이 안 올라간다. 많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업률이 많이 안 올라가면 목표는 4.6%인데 긴축을 더 많이 하거나 더 오래 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침체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고 계시면 감이 좀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그러면 뭐 한 20만 개 뭐 이렇게 가까이 늘어나도 뭐 실업률이 뭐 4.4%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 62.1%로 보면 많이 안 늘어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아까 그 표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지금 저기 채팅창에 예. 제가 지금 채팅창에 그 링크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게 그 한국은행 그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 거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내년 미국 경제 어떻게 될 건지를 정리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는 내용도 있을 텐데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내년 전망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기사로도 조금 부분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게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연준에서 지금 생각하는 최종금리는 공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혹시 이걸 못 보셨던 요 전에 방송 못 보셨던 분은 최종금리 1.5%의 비밀 그 편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대충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그 명목 정책금리와 명목 정책금리가 근원 PC보다 약 1.5%포인트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요 내용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강한 노동은 조금 이제 양날의 검이에요. 어쨌든 지금 계속 고용이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강하면 소비를 유지해서 연착륙 확률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앞에서도 보셨듯이 인플레이션 하락을 원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을 더 할 수밖에 없겠구나. 노동시장을 긴축하려면 긴축을 더 해야 돼.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가와 시장에서는 그 후자에 더 우려가 많은 겁니다. 앞에 부분을 보는 분들은 이제 연착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뒤에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기 침체를 생각하는 분들인데 저는 이제 후자 쪽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그래서 지금은 후자에 대한 우려가 큰 거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 보시면 집 리크루터 자료 보면 IT는 3개월 내 재채용 여부가 79%였는데 산업 전 산업으로 바꾸면 83%에 달한대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이 쉽게 둔화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아까 잠깐 그 표를 설명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실제로 그럼 노동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둔화가 잘 안 되느냐 이게 계속 궁금하죠. 지금까지 계속 둔화가 잘 안 됐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전망치를 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 전망치이기 때문에 항상 실제 숫자는 다를 수 있고 차이가 있다는 점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전망치에서 물론 이제 당연히 범위를 벗어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뭐 20만 원을 잠쳤는데 뭐 0명 뭐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요. 전체적인 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같이 한번 좀 다시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자료죠. 12월 비농업 일자리 이게 1월 6일 날 나오거든요. 이게 중앙값이 20만 개입니다. 최저치는 13만 개, 최고치는 27만 개거든요. 11월이 26만 3천 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줄어들긴 하는데 여전히 20만 개, 상당히 크죠. 20만 개. 그러니까 상당히 큽니다. 20만 개. 최저치가 13만 개고 최고치가 27만 개라고 하니까 정말 최고치대로 나오면 11월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아주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이제 뭐 기간별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직 10만 개 수준이나 마이너스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제 노무라가 뭐 13만 개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중앙값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좀 낮다고 보고요. 실업률도 3.7% 정도 나올 것 같다. 실업률도 3.7%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하면 좀 이렇게 됩니다. 12월 비농업 일자리가 1월 6일에 나오는데 중앙값이 20만 개 증가. 11월에는 20만 3천 개였다. 예측 범위가 뭐 이렇지만 어쨌든 실업률 3.7%로 동일하다. 중요한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 이게 지난해에 비해 1년 전과 비해 5.0%다. 이게 11월이 전달이 5.1%였거든요.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5%대.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타격에 비슷하게 내려와야 된다. 인플레이션 타겟이 2%잖아요. 그러면 2배 반 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내려와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요거 밑에 하나 더 볼게요. ADP가 나 이제 민간 일자리 내놓잖아요. 일자리 이제 비농업 일자리 전에 1월 5일날 나오는데 이번에는 14.5만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중앙값이 그래요. 12월치 14.5만. 이게 11월보다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되면 충격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좀 놀랄 수 있겠죠. 더 나왔냐? 뭐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민간 일자리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비농업 일자리는 이제 정부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분명히 있죠. 이런 부분이 있고 신규 실업수당 당장 이번 주에 나오는 거 그게 이제 한 22.5만으로 나오면서 전주보다 조금 늘어나는 걸로 나오는데 물론 추정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크게 뭐 엄청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용 관련 상황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IT 관련 직종 인원들은 그만두면 3개월 내에 거의 80%가 재취업되고 앞으로 지금 1월 이번 주부터 1월 초까지 나올 고용지표 전망치만 보면 여전히 좀 굉장히 강하다.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런 상황이라는 점 이거는 결국 갈 길이 조금 멀 수 있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 월가에서는 내년에도 4%를 넘고 2024년 2분기에도 3%를 넘는 거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연준도 어쨌든 2025년에 정도는 가야 이제 하여튼 거의 타겟 정도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거겠죠. 충분히. 이건 이제 비농업 일자리 이제 블룸버그 통신 단말기에서 뽑아온 건데 이게 이제 분포도가 이렇습니다. 13만도 있긴 한데 혼자 떨어져 있죠. 주택시장은 오늘도 S&P 코로직 케이스실러 지수 4개월 연속 하겠다.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시장 안 좋은 건 다 아시고 계실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댈러스 연은의 제조업 지수 그것도 안 좋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긴축을 하면서 제조업 분화하고 있어요. 부동산 빠르게 가라앉고 있죠. 서비스 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리 민감도가 기본적으로 낮고 서비스업이 지금 굉장히 강하죠. 사람들 소비 대상도 상품에서 서비스로 옮겨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과 관계된 고용 그다음에 임금 이 부분이 계속 문제고 지금 노동시장 지금 IT 부분도 그랬지만 1월 초까지의 전망치를 보면 여전히 노동시장은 강할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인즉슨 연준이 할 일이 더 있다는 의미가 되고 시장에는 좀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로 중국 여행객에 이제 자국민들한테 해외 여행 사실상 이제 허가하고 친구 방문 이런 거 허용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한테도 이제 비자 발급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수요 증가 특히 유가 원유 수요 증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 쓰기도 하고 더 소비도 하고 할 테니까요. 그럼 이제 수요 증가 측면이 있겠죠.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로 지역 그게 좀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더 세게 할 수 있다. 좀 매파적 성향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ECB의 매파적 성향 두려움 그런 거에 두려움들 때문에 좀 이제 오늘도 이제 독일 국채 금리 이게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독일이나 유럽 지역 국채 금리가 오르면 미국도 같이 오른다. 반대로 내리면 같이 내린다. 이거는 이제 상대적 가격이니까 이건 항상
참고해 두시면 되고, 오늘도 좀 그런 요인이 있었다. 거기에 중국 쪽 이런 수요 증가 요인 부분이 좀 더해져서 미 국채 금리가 좀 오늘 많이 올랐고, 그래서 기술주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중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 2023년에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 조금 무서운 얘기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좀 별개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큰 그림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큰 그림이 있고,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요 둔화가 얼마나 받쳐줄지, 중국의 수요 상승이죠. 중국이 이제 경제 활동 재개하면서 수요가 얼마나 늘지가 관건이긴 하겠지만, 큰 그림은 수요가 둔화하는 쪽,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가는 쪽이긴 하기 때문에 어쨌든 유가 상승분이 얼마나 나올지, 사실은 유가가 많이 뛰기 시작하면 연준 입장에 사실 노답입니다. 이게 정말 제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 내년에 들어서 유가가 다시 꿈틀대거나 뛰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 노답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날을 맞이할 수 있다. 실제로 이게 실제화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든 다 힘든 경우예요. 어느 쪽으로는 다 힘듭니다. 거의 사면초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보시는 분들은 너는 경제가 좋아서 중국의 수요가 늘어도 안 좋다고 하고 줄어도 안 좋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상황이 이렇게 가도 시장에서 우려하고 이렇게 가도 우려하는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이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나라들한테 보복한다면서 내년 2월부터 이들 나라에게는 석유와 석유 제품, 석유류 제품 이거 판매를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좀 볼 필요는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유가 부분이 좀 영향을 되기 때문에 이 유가 부분 약간 이제 한쪽에 유가에 대한 생각을 지금은 한동안 이제 유가나 이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머리 바깥으로 좀 내놓고 있었죠. 연준도 지금 사실상 연준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서비스 물가 중에서 주택 서비스를 뺀 근원 서비스 물가, 이것만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걸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유가 부분을 좀 같이 틈날 때마다 같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좀 시장 분위기 오늘도 안 좋았죠. 오늘 좀 나스닥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돈 바이 더 딥 그런 얘기도 있었고, 산타렐리가 신화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계산하는 것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어쨌든 발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제가 이제 영어를 썼는데, 어쨌든 이 기관에서는 특정 년도 빼면 2001년, 2009년 이렇게 빼면 사실 별거 없다. 좋게 기대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때만 인하할 거다. 그런 전망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S&P가 2해 연속, 올해 거의 엄청나게 빠졌으니까 두 개 해 연속, 1년 기준으로요. 연간 기준 수익률이 2해 연속 마이너스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4차례, 그게 무슨 제 기억으로 IT바 볼 때 2차 대전 이후인가 하여튼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저런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극히 예외적인 경우 4차례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웬만하면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은 노동시장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이 지금 매우 타이트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약간 경제활동 재개를 하면서 약간 이제 어쨌든 상방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지금 산타렐리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나 심리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 제가 정리해드리고, 질문이나 공유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라이언 대리님, 이번 주는 일찍 장이 마감하는데 스케줄은 그대로인지요? 방송 시간을 계속 바꾸는 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FOMC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부득이하게 제가 바꾸는 거라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 같은 시간에
방송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불편하시면 제가 한번 다시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상의해보고 생각은 다시 해볼 텐데 특별한 게 없으면 방송 시간은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라이언 대리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인맵님 중국 여행이 이게 그러니까 경제활동 재개가 이제 계속 단계적으로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지 유가 부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글로벌 경제는 좀 어쨌든 굉장히 급격하게 둔화한다는 점, 그런 틀 안에서 중국도 어쨌든 정행 규모가 세계 2위니까요. 그 중국 요인을 같이 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중국 때문에 뭐 갑자기 경제가 뭐 전 세계 경제가 확 좋아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한계를 가지고 딱 그 틀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폭설로 인해 천연가스 채굴량 감소가 인플레이션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지. 요거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천연가스는 물론 이제 직간접적으로 뭐 유가에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또 이제 연준의 기본 관심사가 근원 서비스 그쪽이 좀 쏠려 있기도 하고요. 예, 꽃교영님,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 것 같냐? 예, 이게 참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이제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 군대가 뭐 다 철수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항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상 어떤 경우라도 러시아에는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명분이 필요해요. 러시아도 명분이 필요하고 우크라이나도 명분이 필요하죠. 두 나라 모두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철수하더라도 항복하라는 얘기는 니네가 항복하는 정도의 공개적인 명분을 우리한테 줘야 우리는 철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협상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사실은 협상을 하려면 처음에 좀 세게 던져놔야 그 다음에 좀 서로 맞춰가면서 중간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단은 이번 겨울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은 뭐 당장 뭐 갑자기 두 나라가 휴전하고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제 생각에 적다. 하지만 이제 겨울이 좀 지나고 봄 전후부터는 사실상 휴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사실 이번에도 미국에서 추가 무기 지원을 해줬지만 그 영토 회복에 필요한 공격용 무기, 탱크, 전투기, 조금 더 그다음에 뭐 에이테킴스 이런 거는 주지 않았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우크라이나에 너 방어는 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겠지만 패트리어트 미사일 자체가 원래 방어용이잖아요. 더 달라는 것도 안 줬지만 더 방어는 하게 해주겠지만 네가 더 공격을 해서 땅을 더 많이 찾는 거는 조금 그래. 약간 이런 거잖아요. 요 정도 수준에서 현상 유지를 해가면서 한번 상황을 보자는 게 미국의 속내입니다. 그 무기 제공을 해주는 거 보면 알잖아요. 사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러시아를 다 쫓아내고 예전에 원상태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전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에이테킴스나 탱크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러시아군을 몰아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은 사실 우크라이나는 거꾸로 미군의 무기 지원이 없으면 함락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미국과 서방 세계에서 이거 좀 지원해주면 버티겠구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준 거지만 어쨌든 미군의 지원 없이는 또 버텨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쨌든 겨울을 조금 지나가면서 휴전 압박이 미국과 서방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 혼자는 계속 싸우고 싶어도 혼자 계속 싸울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게 좀 굉장히 약소국의 비애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전쟁 때도 한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혼자 이제 북한과 계속 싸워서 통일하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전쟁을 계속 하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휴전 얘기가 더 나올 것 같다. 국면이 좀 전환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예, 흰님. 무역 적자가 많이 줄었다면서 야, GDP가 예상보다 좋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던데 사실은 그 애틀랜타 페드 나우 보면 지금도 한 3.7% 정도 나올걸요? 잠깐만요. 지금도 GDP 나올 아이고 페드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GDP 나오 보시면 예, 지금도 3.7%네요. 지금도 3.7%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애틀랜타 여는 기준으로는 4분기 굉장히 좀 강한 거로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조금 이제 계속 전망이 엇갈리긴 해요. 좀 어쨌든 GDP가 계속 받쳐주는 거 아니냐, 성장에 받쳐주는 거 아니냐 보는 분도 있긴 한데 그 IB 전망은 또 약간 다르거든요. 낮게 보는 데도 많이 있어요. 뭐 1%대 보는 데도 있고 더 낮게 보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11월, 12월 지금 소비는 아직 좀 못 봤지만 어쨌든 11월에 좀 약간 안 좋았기 때문에 물론 12월에 그걸 뭐 더 좋아서 받칠 수도 있겠지만 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GDP가 좋으면 그 성장이 더 좋으면 긴축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게 더 일단은 더 오래 가는 거, 또 그 최종 금리가 더 오래 가는 수준으로 가겠지만 당연히 긴축은 오래 갈 수밖에 없겠다. 더 강화되는 오래 가는 것도 강화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내용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내일 또 예. 잘 분석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하고요.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